유튜브를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정유공장 건설계획. 광부와 관의사들의 서독 취업과 비슷한 시기에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기간산업을 건설하여 수입 대체를 이룩한다는 다분히 이상적이고도 민족주의적인 당초의 계획에 제동이 걸리면서 외자 도입에 의한 공업화와 수출 중심의 경제발전 전략이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5.16 직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울 무렵 혁명정부는 종합제철소와 정유공장 건립안을 반영했었다. 근대 국가의 국력을 가늠하는 2대 전략물자를 상징하는 강철과 기름, 종합제철소와 정유공장 건설을 위해서 혁명정부는 이상적인 계획을 세웠다. 정유공장의 경우 국제석유자본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건설자금을 민족자본, 즉 내자를 확보하여 조달하기로 했다. 1962년 9월 10일 정부는 6억 2,500만 원을 1차 불입금으로 하여 대한석유공사를 설립하고 초대 사장에 이성호 전 해군 참모총장을 임명했다. 그해 10월 17일엔 미국의 플로어사와 공장 건설 계약을 맺었다. 총 공사비는 1,599만 7천 달러. 유공은 공사비의 10%를 계약금조로 플루어사에 지급했다. 플루어사는 이 공사를 따기 위해 6.25 전쟁 때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벤플리트를 한국으로 보내 로비를 벌이기도 했었다. 1963년 봄부터 물새울구 잡초 무성한 울산 태화 강변에 정유공장 기자재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1963년 박정희 정부는 물가 폭등, 흉작에 따른 식량 부족 사태, 미국 측의 원조 동결 조치, 외국 차관 도입의 차질 등 경제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정유공장의 건설 포기를 거론하기도 했다. 대한석유공사에 대한 정부의 2차 출자도 미뤄졌다. 플로어사에 대한 중도금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었다. 정부 일각에서는 플로어사에 준 계약금을 떼이더라도 정유공장 건설을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성호 사장은 박충훈 상공장관과 함께 박 이장을 찾아갔다. 이 사장은 외국 자본의 도입 없이는 정유공장 건설이 어렵다고 보고했다. 박 이장은 이 어려울 때 정유공장을 꼭 지어야 하는가 라고 물었다. 이 사장은 꼭 지어야겠다고 버텼다. 박 이장은 다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또 물었다. 이 사장은 없다고 대답했다. 박 이장은 좋다, 외자를 도입해서 지어라. 외자 도입에 따른 전권은 이 제독에게 준다 라고 말했다. 이성호 사장은 당시 한국 내의 석유 판매권을 독점하고 있던 코스코사의 새 회원사인 칼텍스, 쉘, 엑소와 접촉해봤다. 신통한 반응이 없었다. 며칠 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손님이 제한군인회장실로 이 사장을 찾아왔다. 이 사장은 제한군인회장을 겸직하고 있었다. 장대한 몸집에 반들거리는 대머리의 소유자는 자신을 미국 걸프 석유 회사의 극동지역 조정관이라고 소개했다. 30대 후반의 군매는 하버드 대학을 나와 한때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의 미국 대사관에서 일한 경험이 많아 아시아 통으로 알려져 있었다. 군매는 유공 정유공장에 투자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는 에드워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왔다. 즉답을 피한 이성호 사장은 며칠 뒤 도쿄로 가서 그곳에 있는 메이저 석유 회사들의 현지 책임자들, 그리고 일본의 해외 석유 개발 회사를 방문하여 합작 이사를 타진했다. 흥미가 있으면 내가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계획서를 내달라 라고 말했다. 계획서를 낸 회사는 걸프뿐이었다. 군맨의 계획서는 구체적이어서 협상 초안이라고 할 만했다. 더구나 액수가 컸다. 걸프는 2,5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당시 한국의 연간 수출액의 반이나 되는 액수였다. 이성호 사장은 서울로 돌아와 박정희 의장에게 보고했다. 박 의장은 우선 짓고 보자면서 걸프와의 합작 협상을 지시했다. 정유회사만은 민족 자본으로 건설하여 미국 측의 영향력을 막아보자고 생각했던 박정희로서는 현실적 판단을 한 셈이다. 그의 머리에는 북한이 작은 정유공장을 지어 이미 가동하고 있다는 것이 여간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박 의장의 결단에 따라 이성호 사장은 전민재 이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10여 명의 사내 간부로 대한석유공사 원유 구입 및 차관 교섭위원회를 구성했다.
상공부의 오원철, 경제기획원의 황병태, 재무부의 이재설 과장들도 협상 과정에 관여했다. 법률 자문을 맡은 사람은 최덕빈, 김흥한 변호사였다. 걸프가 한국에 투자하기로 결심한 배경에는 쿠웨이트 국내 사정이 있었다. 걸프는 1938년 쿠웨이트에서 불간 유전이란 세계 최대의 기름밭을 발견했다. 당시 매장량은 720억 배럴. 1946년부터 이 유전이 생산을 개시했다. 걸프는 그 뒤 볼리비아, 나이지리아, 콜롬비아에서도 잇따라 거대 유전들을 발견했다. 걸프의 문제는 석유 생산은 많은데 판로가 약하다는 점이었다. 메이저 석유 회사의 실력은 생산, 수송, 정제, 판매의 단계별 유통 과정을 수직으로 통합하여 기름을 그 수직 폐쇄 회로에 따라 굴려감으로써 한 단계씩 거칠 때마다 이익을 얻는 일관 체제에서 우러나온다. 생산에는 강하고 판매에는 약했던 걸프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석유 소비지에 정유 공장을 세운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때 정유 공장을 짓고 있던 한국 시장을 주목하게 된 것이다. (1963년) 정치위기와 함께 온 경제위기 속에서 박정희 의장은 민족 자본에 의한 정유공장 건설이란 당초 계획을 포기하고 미국의 메이저 석유 회사 걸프와 합작하기로 결심했다. 이에 따라 걸프와 대한석유공사 사이의 합작 사업 교섭이 계속됐다. 걸프의 교섭단은 수십 명이나 됐다. 이들은 조선호텔의 한 층을 빌어 7, 8명을 상주시켰다. 원유 판매, 운송, 기술, 차관, 법률 등 각계 전문가들을 대표로 한 걸프 측의 교섭 책임자는 제임스 E. 리였다. 그는 필리핀의 걸프계 정유공장 책임자였다. 화이트포드 걸프 회장, 브라키트 사장, 밥 도시 부사장 등도 수시로 한국을 들락날락했다. 한국 프로젝트에 관계한 이들은 그 뒤 걸프 경영층의 주류를 이루게 된다. 밥 도시와 제임스 리는 걸프 회장, 군매는 계열회사 사장을 역임한다. 유공 측의 교섭단에는 김응한 변호사가 끼어 있었다. 그는 장면 총리의 비서실장을 지냈다고 하여 정치 활동이 금지돼 있었다. 유공의 이성호 사장이 회사법에 밝고 국제 감각이 있는 그를 강권하다시피 하여 교섭단에 참여시켰고 그는 계약서 작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외환 보유고가 1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걸프가 약속한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목마르게 바라는 입장이 있었다. 미국 정부도 같은 태도였다. 1975년 5월 16일 밥도시 걸프 회장은 미 상원의 다국적 기업 소위원회에서 증언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했다. 걸프가 한국의 기간 산업에 경영 참여 형태의 투자를 하도록 요청받았을 때 그 투자 금액은 외국 민간 회사로서는 최대 규모였다. 미국 정부는 우리를 밀어주었다. 미국 정부는 해외보험공사를 통해 우리의 한국 내 투자분에 대해 보험을 걸어두도록 했다. 미국 해외보험공사는 걸프의 투자분에 대해 재산이 몰수되거나 태환 불능의 경우에는 200%, 전쟁으로 인한 경우에는 100%의 보상을 약속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에 대한 석유 공급권을 미군이나 미국계 석유 회사를 통해서 독점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상당한 정치적 지렛대를 유지해왔었다. 그런 미국으로서는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박정희 정부의 석유 사업에 미국의 거대 석유 회사를 참여시켜 놓는 것이 안전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유공 측과 걸프가 합의한 합작 투자안의 대강은 이러했다. 주식, 걸프가 489만 달러를 투자, 유공 주식의 25%를 인수한다. 차관, 2011만 달러를 연리 4.5%로 제공한다. 원유 공급, 유공은 15년간 또는 2억 배럴의 원유를 처리할 때까지 적출항의 본선인도 가격으로 걸프에 원유만 도입한다. 원유 수송, 걸프가 독점한다. 이사회 구성, 한국 측 이사 4명에 대해 걸프는 이사 3명과 감사 1명을 선임하여 예산안은 걸프 측 이사와 한국 측 이사가 합의하여야 통과될 수 있다. 걸프는 25% 투자보다도 훨씬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두고두고 불평등 계약이란 비판을 듣게 되는 소지가 만들어졌다. 유공 측 교섭단의 최덕빈 변호사가 협정안을 보고하자 박정희 의장은 듣기만 했다. 차균희 기획원 차관은 유공의 체제를 면이형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냈고 박충훈 상공장관은 지금대로 국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이장은 그대로 해라고 간단하게 정리하더니 일어나면서 그렇지 않아도 민영으로 해주면 정치 자금을 제공하겠다는 업자가 있었어 라고 하더란 것이다. 걸프와의 협정이 타결된 후 박정희 정부는 나누어 받게 돼 있던 걸프의 투자 금액을 일부 앞당겨받아 은행에 예치함으로써 외환 위기를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걸프와 박정희 정권의 이런 밀접한 관계는 나중에 공화당에 대한 정치 자금 제공으로 발전하면서 한미 관계의 한 쟁점이 된다. 걸프와의 협상에 개입했던 한 인사는 이렇게 회고했다. 별다른 카드를 쓸 수 없는 최악의 입장에서 협상에 임했습니다. 그렇다고 걸프가 한국의 이런 상황을 악의적으로 이용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유 독점 공급이나 가격 기준 등의 조건에서는 우리가 손해를 봤지만 차관 상환 조건에서는 유리한 대우를 받았죠.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메이저는 결코 보따리 장수일 수는 없었죠. 그들은 국제적으로 관례가 된 계약의 틀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에 적용한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 본질적으로 불리하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걸프를 빌어 한국의 정유공장 사업에 투자하도록 한 바로 이 시기, 종합제철 건설에 대해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여 그 계획을 좌절시켰다. 혁명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선철 25만 톤, 강괴 22만 톤 생산 규모의 종합제철소를 울산에 짓겠다고 했다. 소요 자금은 외자 3천만 달러와 내자 300억 환으로 계획됐다. 1963년에 들어 주 차관선인 미국의 국제개발처는 이 정도 규모의 제철소를 돌리는 데는 철광석과 석탄 수입에만 연간 3,500만 달러가 필요한데 한국은 연간 수출 실적이 4,200만 달러밖에 안 되니 도저히 원료 수입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반대론을 들고 나왔던 것이다.